오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1월 20일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는 날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이 될 텐데요.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취임 첫날만큼은 독재자가 되겠다며 무더기 행정명령을 벼르고 있는데요. 이런 조치들이 우리 경제, 특히 수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잠시 뒤 경제포커스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큰 추위가 온다는 대안이지만 다행스럽게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마음이 썰렁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책장을 채워드리는 이다혜의 북마크. 오늘은 따뜻한 위로가 되는 책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 함께해주세요.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세모정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면서 세모정 청취하고 계신지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피자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 주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9일 새벽이었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만에 윤 대통령이 구속됐어요. 네, 법원은 이번에 구속영장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당초에 윤석열 대통령은 증거 인멸할 우려가 없다. 왜냐하면은 관련자들 이미 구속이 됐고 그러니까 입을 맞출 사람도 그만큼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 반대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후로 해서 휴대전화 교체하고 텔레그램도 탈퇴했다. 이런 이유들을 들었고요. 법원도 이쪽에 공수처의 주장에 무게를 실은 거죠. 특히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다가는 이제 어떤 입을 맞출 수 있다. 군 경찰 지휘부가 앞으로 형사재판 갔을 때 진술을 번복하도록 외압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영향력이 여전히 있을 거라고 우려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윤 대통령 측은 국가 상황이 비상사태라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국회에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해서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봤을 때 이제 내란 혐의를 어느 정도 소명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내란 혐의라는 사안의 중대성,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봤을 때 구속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특히나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 수사까지는 어떻게든 좀 피해 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동안 수사기관의 조사나 체포영장 등을 모두 부정했고 거부하고 무시하면서 어떻게 보면 구속으로 가는 길을 윤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면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구속영장 발부로 윤 대통령의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가 진행됐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구치소 생활도 체포 기간과는 달라졌나요? 네, 일단은 신분이 구속 피의자예요. 그러면서 미결 수용자인데 다른 재소자들하고 그 절차는 다 똑같습니다. 정식 입소 절차 거치는데 수용번호 받고 양복은 그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고 신체 검사하고 얼굴 사진도 촬영하고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마무리됐다고 전해지는데요. 지금까지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있었는데 입소 절차 모두 마치면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좀 고려했을 때 독방에 수용될 전망인데 이게 한 3평 남짓 된다고 해요. 그리고 좀 또 예외적인 게 경호 범위. 이게 협의가 필요한데 그 미결 수용자이면서 대통령직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호처의 경호는 받는 건데 경호처의 경호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구치소 보안청사 바깥에서만 경호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엄밀히 수용자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이 구치소 측에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가 없어서 어느 정도까지 경호가 제공돼야 되는지 정해진 규정이 없는 거고 그래서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이니까 그에 걸맞게 경호가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호처가 들어가서 구치소 검문 검색이라든가 담당하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적이고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교정시설 자체로도 또 외부인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가 되기 때문에 굳이 그걸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고요. 교정 당국도 필요 없다, 경호처가 들어올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협의를 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 경호처는 그 김건희 여사가 머무는 관저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경호를 유지할 방침이고, 김건희 여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접견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졌지만 공수처는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를 내렸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 포함해서 그 변호인이 아니라면 누구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 접견 금지 조치는 기소 전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1차 구속기한은 오는 28일이에요. 근데 이제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서 이게 허가가 되면 2월 7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구속영장 발부 이후 윤 대통령 측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네, 이 시일야 방송 대곡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낸 입장문 제목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던 얘기인데 이게 1905년에 을사늑약 체결을 규탄한 논설 제목이었죠.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니 목 놓아 울고 싶다라는 취지로 입장문을 낸 겁니다. 나라를 빼앗긴 불법 조약에 빗댄 것이 적절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고요. 그렇지만 대통령 변호인단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을사늑약에 비유를 했어요. 을사늑약을 연상케 하는 대통령 체포, 구속 과정은 불법의 연속이었다라고 주장했고,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이중잣대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펼쳤어요. 현직 대통령 구속 수사할 거면 야당 대표한테도 똑같이 적용해라 이런 논리를 펼쳤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다.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입장을 내고 비상계엄이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오전에 재소환할 거란 전망도 나왔는데 오늘은 재소환하지 않기로 했어요. 네, 원래 오늘 오전 10시에 소환 출석 통보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응한 거예요. 그리고 불응하겠다라는 사전 통지도 없었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입니다. 그 이후에 공수처가 오늘은 재소환 계획이 없다고 밝혔어요. 10시에 불렀는데 안 와서 그럼 오늘 더 이상 안 부른다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강제 구인 방안이라든가 혹은 옥중 조사까지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구속되기 전에 그 영장실질 심사한 뒤에 구속을 결정한 거잖아요. 그때 판사가 윤 대통령한테 딱 한 가지를 물어봤다고 해요. 그 비상입법기구하고 관련한 쪽지 내용인데, 이 쪽지가 뭐냐면 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 열렸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어떤 쪽지를 줬다는 거예요.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비를 확보하고 국회에 각종 자금을 끊으라,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 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 쪽지는 최상목 대행이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받을 때 직접 이 쪽지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상입법기구가 왜 중요하냐, 이거는 일단 국회 각종 자금을 끊으라라는 건 국회 손발을 묶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이 뽑은 국회가 아닌 어떤 다른 입법기구를 만들어서 통제하고 운영한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건지 이걸 확인하려고 판사가 물어본 건데,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그 쪽지를 쓴 건지 직접 쓴 건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한 것도 모자라서 샅샅이 뒤지고 경찰을 폭행하기까지 하는 충격적인 상황도 벌어졌어요. 네, 어제 오늘 이 화면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쇠지렛 때 이른바 빠루 같은 것들을 들고 출입금지 구역까지 들어가서 뭐 층층이 방방마다 문 부수고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담당 판사를 색출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굉장히 폭력적인 장면들이었고, 컴퓨터에는 물을 부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다루는 사건이 윤 대통령 사건 하나만은 아닌데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다뤘다는 걸로 이거는 충분히 중대범죄를 저지른 거고, 공수처 차량 맞고 부쉈고 수사관 구타하고, 경찰들은 뭐 뉴스를 보셨다시피 눈도 뜨지 못할 정도로 이제 얼굴에 피를 철철 흘리기도 했는데, 일단 차를 다 막고 뭐 누구든지 그냥 막아서 차를 부순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없는 민간 차량까지 피해를 봤는데,
다음 주에 생일을 맞이한 친정 어머니 댁으로 가던 중이었다가 모르는 사람들이 차로 달려와서 때리고 욕설을 퍼부어서 너무 무서웠다. 이런 증언도 있었고요. 이 일련의 과정들이 법원에서는 패닉이 올 정도의 사건인데 이들 중에 일부는 건조물 침입, 흉기, 은닉 휴대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됐고요. 그 숫자가 지금 9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체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찰은 전국 지휘부 긴급 회의를 열고 주동자는 물론 불법 행위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고요. 대법원도 법치주의가 무너져서 비통하다라는 입장을 내고 오늘 오전에는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또 국회는 법사위와 행안위 전체 회의를 가지고 시위대 불법 행위를 집중 추궁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지지자들을 과열시키는데 앞장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예, 특히 현장에서 10대, 20대, 30대 젊은 남성들이 다수 목격이 됐는데 이들이 일부 시위대의 과격 행태에 앞장섰다라는 분석도 나와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몰고 선동하는 역할이 있는데 한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뭐 자신이 체포되는 장면도 라이브 방송으로 그대로 내보냈어요. 그럼 그게 어떤 관심을 끌 수는 있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남겨놓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난입한 사람들을 이제 보통 보도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보니까 한 유튜버 거기 그 자리에서 난동을 부렸던 한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는 영상에서 탄핵 촉구를 주장하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정말 본인의 유튜브 수익을 위해서 슈퍼챗 받고 자극적일수록 응원하면서 슈퍼챗이 터지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고 그걸 위해서 더 과열돼서 내가 들어간다. 저 지금 들어갑니다. 이거 보세요. 때려잡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상인데 어떤 노출을 할 때 최소한의 선을 지키고 사람들한테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던 게 아니라 자극적으로 분노를 좀 키워내고 또 이게 알고리즘으로 보던 것만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확증 편향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국민의힘 의원들 집권 여당 의원들의 행보는 어땠는가 보면 전광훈이 주재하는 극우 집회에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또 백골단 기자회견을 주선하고 그랬던 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서부지법 이 난동 일이 벌어지고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그럼 이쯤에선 끊어냈어야 됐는데 구속 이후에도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이 되게 미묘해요. 시위대에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말을 했고 윤상현 의원이 발언했던 것도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 관계자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곧 훈방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이런 말이에요.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걸 지적하면서 이런 내용이 시위대 사이에 빠르게 공유가 됐고 어떤 동료가 됐다는 거죠. 습격이나 폭동이 도화선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노종면 의원은 대놓고 몽둥이가 답이라고 했던 윤상현이 법원 침탈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침탈자들에게 훈방된다고 안심시켰으니 습격을 명령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 이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윤상현 의원은 훈방 조치를 언급한 건 맞지만 폭동이 일어나기 수시간 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관련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고 취재진들이 계속 물어봤어요. 그래도 폭력은 안 되는 거 아니냐 여러 번 물어보니까 그때서는 이제 폭력은 안 된다 이렇게 운을 띄웠고요. 사실상 또 의원들까지 이렇게 움직임에 한 그 끝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거죠. 그 몇 번의 대국민 담화도 그랬고 체포되면서도 자필 편지하고 영상도 남겼고 구속된 이후에도 옥중 메시지를 내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래서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강성 지지자들을 부추겨서 폭력 사태를 만들고 있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광훈 목사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자를 데려오는 교인에게 돈을 주겠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전광훈 목사는 뭐 집회를 꾸준히 계속해왔지만 그중에서 지난 16일에 사랑제일교회에서 연설하면서 이것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던 그 장면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1,000만 명을 동원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모집해서 오는 교인들에게 인당 5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내가 50만 원씩 주고 싶은데 돈이 다 떨어져서 5만 원씩 주겠다. 여러분 전화비도 내가 주겠다. 빨리빨리 휴대전화를 전파해야 된다. 이렇게 덧붙였고요. 그리고 또 집회와 시위를 대신하는 인력대 행사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이것도 논란인데요. 찾아보면 광화문 집회 알바 인력, 시위 인력 수급이라는 제목으로 구인글들이 수두룩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업체 구인글 보면은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비용 책정하면서 의뢰인을 모집을 했고 완벽한 비밀을 유지해서 처리해드리겠다. 라면서 최소 5명, 필요하면 3,000명 이상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홍보하는 곳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로 누구는 7만 원 받고 왔다. 폐지 줍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들 얘기들 하고 있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어느 쪽이든 간에 집회 시위를 대행한다는 거는 우리의 공론장을 해치는 것이고 집회의 진정성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오늘은 여러분이 어디서 무얼 하며 세모정 청취하고 계신지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3095님, 저는 택배 배달하면서 수많은 고객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응원도 해주시고 가끔 간식도 챙겨주셔서 조금이나마 덜 힘들게 일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5536님, 미아원입니다. 날씨가 포근해서 좋네요. 점심시간에 7명이 각자 싸온 도시락을 펼쳐놓고 점심 먹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또 콩으로 남유림님,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며 듣고 있어요. 근데 센스 있는 원장님께서 세모정을 틀어놓으셨네요. 원장님을 세모정 홍보대사로 임명하셔야 할 듯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피자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 감속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전후로는 흐름 원활하고요. 반대 구리 방향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이 사이에 서강대교 1차로, 또 동작대교 부근 1차로에서 각각 작업 중이고요.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김포 진출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후 서운 분기점에서 송내, 다시 하계 분기점에서 청계터널 부근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으로 안진터널 나오자마자 1차로에서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 발생했습니다. 뒤로 정체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구 부산고속도로 대구 방향으로 청도 2터널 안에서도 사고 났고요. 지금 일시적으로 전 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월 20일 바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도 곧 열릴 예정인데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가치를 내걸고 당선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세계 경제 더 나아가서 우리 경제를 얼마나 뒤흔들게 될지 걱정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제 포커스 오늘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몰고 올 파장 분야별로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식 취임식이 몇 시에 열리죠? 1월 20일에 취임을 하는데 네. 1월 20일 낮 12시입니다. 근데 이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간, 한국 시간으로 하면은 1월 21일 내일 새벽 2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새 대통령은 0시부터 군 통수권을 넘겨받아요. 네. 근데 취임식은 오전 10시, 뭐 오전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임식을 할 때랑 군 통수권을 넘겨받을 때랑 한 10시간 정도 그 공백이 좀 있는데 네. 미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미국은 낮 12시에 취임식을 하면서 낮 12시에 가는 대통령이 오는 대통령에게 권한을 넘겨주는 딱 그렇게 맞춰놓은 상태여서 그 정리하면은 1월 20일 낮 12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2시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취임 첫날 하루만큼은 독재자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게 뭐 첫날부터 논란이 되는 정책들 폭탄처럼 쏟아내겠다 뭐 이런 뜻이겠죠. 뭐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네. 뭐 워낙 뭐 럭비공 같이 예측이 안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그 대선 유세 과정, 그다음에 당선되고 나서 집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쏟아냈던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고 네. 그 중에서도 미국 안에서도 굉장히 논쟁적인 사안들을 아마 1월 20일 첫날에 다 쏟아내겠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스스로 하루만큼은 독재자가 되겠다. 그래서 뭐 미국 언론 표현에 따르면은 뭐 1월 20일에 악몽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언론들도 있는데 그만큼 뭐 지지하는 쪽에서는 열광을 할 것이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격하게 반대할 정책들을 아마 첫날 다 쏟아내겠다. 지금 미국 언론이 대충 세보면은 뭐 첫날 쏟아낼 걸로 예측되는 정책이 공약 개수로는 한 41개 정도 되고 네. 이걸 행정명령이라는 어떤 제도로 시행을 할 텐데 이 행정명령이 아마 25개 정도는 될 거다. 그러니까 첫날 그걸 동시에 시행하겠다. 뭐 그렇게 현재로서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즉각 시행하겠다는 정책들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일단 예측입니다. 네. 일단 예측은 사실 우리는 좀 체감이 덜 되지만 미국에서 가장 논쟁적인 사안이 이민입니다. 이민. 특히 불법 이민. 네. 불법 이민에 대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작전을 시작하는 행정명령. 이게 아마 나올 것 같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24시간 이내에 끝내겠다. 뭐 어떻게 끝내겠다는지는 말은 안 했어요. 어쨌든 끝내겠다. 이 내용도 들어갈 것 같고 네. 우리가 항상 탄소 저감, 탄소 배출, 탄소 제로 나올 때마다 기후위기 나올 때마다 굉장히 많이 거론되는 국제협약이 파리 기후협정인데 뭐 2050년까지 전 세계가 탄소 제로를 하자. 네. 이 파리 기후협정을 탈퇴할 것도 같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우대 정책 폐지, 그러니까 친환경 정책도 폐지. 그다음에 이것도 우리랑은 약간은 체감은 덜 되지만 미국에서는 많이 논쟁되는 건데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남자에서 여자로.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 스포츠, 그러니까 남자였던 선수가 성전환해서 여성으로 바꾼 다음에 여성부에 출전하는 이 스포츠, 이 출전도 금지하겠다. 이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핫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전에 원정 출산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부유층이나 중산층들은 부모는 한국이지만 출생을 미국 가서 하면은 그 아이는 미국 시민권을 얻잖아요. 네. 그게 그렇죠. 출생지 시민권이라는 미국의 제도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국적이 무엇이든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 시민권을 준다. 근데 이 출생지 시민권 제도도 폐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다 논쟁 하나하나가 논쟁적인 사안인데 모두 행정명령.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행정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일종의 뭐 비상 권한인데 그러니까 사실 당연히 기본적인 정책은 법을 만들어서 혹은 있는 법을 바꿔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미국도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렇죠. 상원, 하원 두 개나 있고 의회를 전부 일일이 통과를 해야 돼요. 대통령이 아무리 하고 싶은 정책도. 다만 이것은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야당을 설득을 해야 되고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게 100이라고 해도 타협하는 과정에서 60, 50, 40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게 싫은 겁니다. 이게 싫어서 미국 헌법에 이런 게 있어요. 행정 권한 허용. 그러니까 삼권 분립. 임법부, 사법부, 행정부, 행정부가 3분의 1이라는 삼권 분립은 있지만 굉장히 비상이거나 어떻게 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행정 권한을 통해서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경우가 비상이냐? 네. 어떤 경우가 시급한 거냐는 미국 헌법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나쁘게 보자면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인데,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트럼프 내가 볼 때 지금 미국 이민 문제는 시급해.
이미 문제를 막지 않으면 미국이 망할 거야. 비상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겠어. 이렇게 하는 식으로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일기 때 행정명령이 220개가 시행이 됐고요. 그 다음은 바이든 대통령도 약간 배웠나 봐요. 그래서 140개를 행정명령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정책을 추진하거나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원시원한 제도입니다. 의회의 동의라는 걸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삼권 분립을 정한 민주주의의 원칙을 자꾸 우회하는 거기 때문에 우회하는 거는 예외적인 사안에서 한정적으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일상화시키는 게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니까요. 민주주의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개성상 특유의 캐릭터상 신경 쓰지 않고 거침없이 이번에도 행정명령 제도를 10분 활용해서 하고 싶은 걸 다 할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정책 분야 쪽에서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는 건 관세예요. 네, 뭐 뭐니 해도 관세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유세할 때 이런 표현도 썼어요. 참 재밌는 표현인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단어는 관세다. 그러니까 이제 뭐 관세를 설마 사랑하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만큼 날리고 네. 할 거야라고 강력한 의지를 그러네요. 표현을 했고 이 관세는 좀 뜯어보면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보편 관세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보복 관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 관세는 미국의 물건을 파는 미국의 물건을 수출하는 나라가 어딘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일률적으로 관세를 매기겠다. 이게 보편 관세 정책이 네. 하나 있고 보복 관세는 미국의 일종의 미국의 적, 우리 미국이 볼 때 적인 나라에 특별하게 더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 이거가 있는데 아직 보편 관세는 하겠다라고 방침은 예고는 했지만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혹시라도 내일 행정명령에 그 보편 관세가 혹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나라도 미국에 수출할 때 바로 적용받는 거기 그쵸. 때문에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건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보복 관세는 이미 시행을 사실상 예고했고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미 취임 당일 내일 첫날 중국에는 무조건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고 또 눈에 띄는 대목은 중국과 함께 멕시코와 캐나다를 콕 집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미국 지도 생각하시면 멕시코는 미국 바로 아래에 있고 네. 캐나다는 미국 바로 위에 있잖아요. 네. 완전 접경 최우방국인데 왜 멕시코와 캐나다를 이렇게 때리느냐. 네. 미국이 볼 때 중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공장을 많이 지어서 사실상은 중국산인데 최종적으로는 캐나다에서 만들어지니까 메이드 인 캐나다산 멕시코산으로 외피를 둔갑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중국의 우회 수출을 때려잡겠다 이 취지고요. 그래서 네. 중국에는 무조건 플러스 10%,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무조건 플러스 25%를 예고를 했습니다. 이것만 놓고 여기서만 그치면 사실 한국은 좋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미국에 파는 물건이 우리는 관세가 붙지 않고 중국계 붙으면 뭐 사실 우리가 파는 물건과 중국이 파는 물건이 완전히 겹치지는 않지만 일부 겹치는 부분에서는 우리 거는 비싸지지 않고 중국 거는 비싸지니까 네. 당연히 미국 소비자가 한국 거를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만 그치면.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편 관세라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한국도 무조건 다 관세야 이렇게 해버렸을 때 이게 과연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냐 사실 예측이 잘 안 돼요. 예측이 잘 안 되고 사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럭비공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예측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더 불안을 키우는 대목은 이번에 내일 이제 취임 첫날에 만들겠다는 행정명령 중에 대외수입청이라는 미국에 전에 없던 기관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 같아요. 대외수입청이라는 곳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대외에 뭔가를 물려서 미국 정부의 수입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외국에 뭔가를 물려서 미국 정부의 수입을 늘릴 걸 전담하는 기관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럼 전담하는 기관을 만들면 이 기관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미국이 대외에 물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건 관세밖에 없어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소득세를 걷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걷어갈 수도 없는 거. 결국은 관세일 거기 때문에 대외 수입청이 만들어지면은 보편 관세를 할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겠어? 이런 것들이 불안감을 키우는 대목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관세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대형 악재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전망이 진짜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기자님이 보시기엔 어때요?
이게 두 가지 약간 엇갈리는 측면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관세를 매기는 것은 무역을 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에 미국으로 들어가던 게 관세가 10% 붙으면 1,100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 소비자들이 비싸지니까 아무래도 덜 사지 않겠습니까? 덜 사면은 한국이나 중국, 일본 물건을 덜 수입을 하겠죠. 그러면 한국, 중국, 일본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출이 덜 되는 거니까. 뭐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이 1%든 10%든 20% 주는 거는 전혀 반갑지 않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관세는 일단 세계 교역량을 줄이기 때문에 일단 악재예요. 그리고 세계 통화 기금 IMF가 작년에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트럼프가 공약한 보편 관세 무조건 10% 지금보다 관세를 붙인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0.7% 포인트가 줄어든다. 마이너스 0.7이 된다. 경제 성장률에서 마이너스 0.7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세계의 교역이 줄면은 세계의 수출이 줄지 않겠습니까? 굳이 미국뿐만 아니라 그럼 유럽도 중국도 일본도 동남아도 한국의 물건을 덜 사주는 거니까 이건 네. 분명히 악재입니다. 분명히 악재인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차별적으로 시행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보편 관세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게 과연 진심일까? 혹시 협상용 카드 아닐까라고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은 모든 나라에 10% 관세를 부과해 버리면 미국도 부담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도 수입품들이 다 비싸지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상관없겠지만 미국의 서민이나 저소득층은 물가 올라가는 게 싫은데 지금의 이번에 미국 대선 때도 봤지만 미국의 저소득층이 지금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을 과연 배신하겠느냐. 결국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카드 세게 질러놓고 일종의 뻥카를 때려놓고 결국은 협상하려는 거 아니겠느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은 협상이 잘 돼서 한국은 관세를 피하고 중국이나 일본은 협상이 잘 안 돼서 중국은 뭐 10% 일본은 15% 관세를 맞는다면 우리는 호재죠. 우리 물건은 싸게 들어가니까. 네. 근데 반대로 한국은 협상이 안 되고 중국이나 일본은 협상이 잘 돼서 그들은 관세가 피해가는데 우리는 협상을 때려 맞으면 우리한테는 겹겹 악재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러 가지로 악재일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우리가 굉장히 협상을 잘해서 트럼프의 심기를 잘 맞춰가지고 뭔가를 잘 풀어낸다면 호재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직무가 정지돼 있고 사실상 하던 일, 정부가 하던 일 말고 새로운 일은 잘 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지 않습니까? 네. 과연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을까? 해서 굉장한 물음표가 가는 게 사실이죠. 또 앞서서 얘기해 주셨지만 전기차 쪽에도 큰 변화가 있을 걸로 보여요. 근데 우리 현대 기아차나 뭐 배터리 3사 실적도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예, 이제 트럼프가 내일 그 취임 첫날 할 걸로 예상되는 조치 중에 이제 화석 연료의 귀환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를 강조했지만 나 트럼프는 재생에너지 신경 쓰지 않는다. 무조건 석유와 천연가스를 지금보다 많이 캐겠다라는 정책이 네.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석유를 많이 캐면은 그 석유를 캐서 뭐 하려고 캐겠어요? 그렇죠. 쓰려고 캐는 거지 않습니까? 석유를 쓰는 가장 대표적인 기계 중에 하나가 자동차죠.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 전기차 우대를 많이 하는데 석유를 많이 캔다는 얘기는 전기차 우대를 덜하거나 없애겠다는 얘기인데 작년에 우리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굉장히 잘 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시장에서 선전을 했기 때문이고 그걸 차 종류별로 뜯어보면 테슬라 다음에 전기차에서 현대기아차가 2등을 했어요. 네. 그만큼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잘 나갔는데 미국 정부가 전기차를 우대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팔리는 전기차 판매량이 줄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현대기아차에게 악재죠. 그다음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중국 아니면 한국이 만듭니다. 중국이 한 절반 정도 먹고 한국이 절반 정도 먹는데 우리나라 배터리 3사 네. LG, SK, 삼성 전기차가 안 팔리면 배터리를 많이 사겠습니까? 당연히 배터리 미국 수출이 줄 수 있고요. 또 하나 첨언하자면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 때 배터리 공장들을 미국으로 엄청 끌어들였어요.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어라. 그래서 네. 그렇게 우리는 보조금을 주겠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보조금 약속을 믿고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미국의 근 10개 정도의 공장을 짓거나 짓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지금 안 주겠다고 해요. 우리는 보조금 믿고 들어갔는데 보조금을 안 주면 우리 입장에서는 보조금 사기를 당하는 건데 상대가 미국 트럼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운 대목이 많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 경제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준범 KBS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표제어 추가를 위한 연구 사업을 수행해 표준국어 대사전에 새로 등재할 어휘 3천여 개를 선정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고 있거나 어휘체계상 빠져있던 표제어 620개를 발굴해 새로이 표준국어 대사전에 등재했는데요. 그 가운데는 환경과 관련된 용어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같은 것도 있고 또 인간의 길어진 수명과 관련된 용어인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같은 표현도 있습니다. 또 이 중에는 가격과 관련된 표현으로 카드값과 표값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한 후에 치러야 할 대금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인 카드값의 경우 사이시옷을 쓰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안 쓰는 것이 맞을까요? 네, 이때는 사이시옷을 안 쓰는 것이 맞습니다. 카드라는 외래어와 값이라는 순 우리말이 합해진 것으로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표를 사는 데 드는 비용을 뜻하는 표값의 경우는 표라는 한자어와 값이라는 순 우리말이 합해진 것이기 때문에 표 밑에 사이시옷을 씁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나눌수록 건강한 우리 동네 병원 이야기. 저희 아버지 심장혈관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치료를 잘하는 병원을 알 수 있을까요? 소방관 일을 하며 가장 당혹스러운 전화였습니다.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안내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만 치료를 잘하는 병원이라니. 고민을 하던 차에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알게 됐습니다. 지역 내 병원 정보와 평가까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이거다 싶어 신고자분께 서비스를 알려드렸더니 몇 번이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 문제에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 덕분에 119로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우님의 지역의료 경험수기 공모 당선작을 재구성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절기 대안인 오늘은 가급적 바깥 활동은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 중부 지역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과 대구, 울산, 제주도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풍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낮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 영상 2.9도로 어제보다 3도 이상 높았고요. 평년보다는 8도 이상 높게 시작했습니다. 낮 동안에도 어제만큼 온화하겠는데요. 서울과 전주 8도, 춘천 7도, 대전 9도, 대구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수도권과 충청, 경북 북동 내륙과 산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영서에는 저녁까지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작은 눈 날림으로도 도로에 살얼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계속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풍이 불어오면 서쪽 동쪽 지역은 대기가 더욱 건조해지는데요. 동해안 지역에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산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5.9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일반 수용동에 독방으로 옮겨졌다고 교정당국이 밝혔습니다. 독방 크기는 전직 대통령들과 비슷하게 3.6평에서 3.7평 정도로 일반 독방의 3.5배 수준입니다.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도 또다시 불응했습니다. 공수처는 강제 구인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어제까지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가담한 90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이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 난입한 윤 대통령 지지폭도 100여 명 중 46명이 검거됐으며 경찰 부상자는 중상 7명 등 51명으로 늘었습니다. 대법관들이 긴급회의를 통해 법치주의 무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배영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에 가해진 폭력 사태는 폭동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의 물적 피해는 약 6, 7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명절을 겨냥한 문자 사기 주의보가 내려졌어요. 네, 설 명절을 겨냥한 각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를 맞아 문자 사기와 허위 쇼핑몰 등 사이버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유형별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문자 사기 같은 경우에는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SNS 등 플랫폼 기업을 사칭해 계정 정보를 노리는 문자 발송 비중이 특히 높다고 합니다. 특히 명절 동안 차량 이동량이 늘어나는 점을 노려서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조회 등을 유도하거나 연초 연말정산 환급액 조회를 유도한 악성 문자도 조심하셔야겠고요. 또 명절 선물, 세뱃돈 송금 같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혹여라도 이런 수상한 문자를 받으면 2번, 3번 의심하고 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밖에도 공유형 킥보드나 행사 정보 제공 등에 자주 쓰이는 QR코드를 악용한 이른바 큐싱 피해도 주의해야 하고요. 설 연휴를 맞아 늘어나는 온라인 거래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명절 선물 등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발견하면 횡재구나 싶어서 덥석 구매하시면 안 되고요. 구매 버튼 누르시기 전에 사업자 정보나 판매자 이력, 고객 리뷰 등부터 확인해야 이 사기 피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겠고요. 또 구매 시 가급적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추가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는 우선 의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얼굴 보고 하는 비대면 거래 하시는 게 대면 거래 하시는 게 좋겠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꼭 경찰청의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 계좌번호 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스미싱 피해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지난해 국내 스미싱 신고 및 차단 건수가 무려 220만 건에 육박했는데요. 1년 새 4배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 중 악성 앱 감염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례가 전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요. 또 SNS를 사칭한 계정 탈취 유형도 46만 건에 달했고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36만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번 설 명절에도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조회 등을 유도하거나 연초 연말정산 기간 중 환급액 조회를 유도한 악성 문자가 대량으로 유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명절 선물, 세뱃돈 송금 등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서 악성 앱 감염 유도 문자가 유포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취임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딴 밈 코인을 내놓으면서 시장을 뒤흔들어 놨어요. 네, 트럼프의 깜짝 코인 출시 소식에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주말 사이 자신의 이름을 딴 가상자산 오피셜 트럼프를 내놨는데요. 시장에 나오자마자 몇 센트에 불과했던 가격은 순식간에 치솟으면서 한때 상승률이 무려 3만 %에 달했고요. 시가총액은 130억 달러, 우리 돈 19조 원에 육박해 단숨에 시총순위 15위를 꿰차기도 했습니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비트코인도 불장 랠리에 올라타 원화 기준 한때 1억 5,800만 원을 돌파하면서 최고가를 새롭게 썼고요. 또 트럼프의 밈코인이 솔라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발행되면서 솔라나 가격도 290달러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기존에도 트럼프를 모티브로 한 밈코인은 여럿 있었지만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는데 트럼프가 자신의 손으로 밈코인을 출시하면서 시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맺게 됐고요. 일부 외신들은 미국에 다리를 놓고 싶어하는 외국 정부나 기업들이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코인을 매입할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밈코인을 출시했다는 소식은 트럼프의 취임 축하연이 한창 진행 중이던 사이 나왔는데요. 여기에는 가상자산업계 관련 인사들도 수백 명이 와 있었는데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소식에 대해 몰랐다고 하고요. 네. 트럼프의 SNS 계정이 해킹된 것 아니냐 술렁이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의 트루스 소셜과 X 등을 통해서 승리를 축하하자며 코인 구매를 독려하는 게시글을 올렸는데 오피셜 트럼프 코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유일한 트럼프 공식 밈이라는 문구와 함께 지난해 7월 트럼프 당선인이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은 사건에 영감을 받아 발행한 코인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오피셜 트럼프 코인의 유통량 80%는 트럼프 당선인의 차남 에릭이 수석 부회장을 맡은 트럼프 그룹 소속 계열사 두 곳이 보유하고 있고요. 이 업체들은 코인 거래 수수료 수익도 지급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돈벌이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고요. 심지어 일부 가상자산업계 사람들도 트럼프가 80%를 소유한 밈코인을 취임식 몇 시간 전에 내놓은 건 약탈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트럼프는 스스로를 가상자산 대통령이라 부르며 시장 띄우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규제에 앞장섰던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물러나고 가상자산 친화적 인사들이 차기 내각에 대거 참여하기로 하면서 트럼프가 가상자산을 국가적 우선순위로 지정하거나 자문위원회를 신설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등 장밋빛 기대감이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최근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이 오래 걸린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출국장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는 불만이 쏙쏙 나오고 있는데요.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안 검색대가 텅텅 비어있는가 하면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겠다며 도입한 새 장비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인력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피크타임에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3분의 1도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사람이 몰릴 때 집중 투입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오지만 노조 측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또 보안 검색 정확도를 높이고 처리 속도를 높여보고자 도입한 신형 장비도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구형 장비 한 대는 1시간에 승객 145명의 수화물을 검색할 수 있는데 반해서 신형은 2배에 가까운 260명을 처리할 수 있는데 오작동이 많아 오히려 처리 속도가 떨어진다고 하네요. 또 온전히 작동한다 하더라도 새 장비만으로는 늘어나는 출국수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인데요. 지난해 12월 기준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 이 터미널에서 출발한 하루 평균 승객은 3,800여 명에 달하는데 현재 인력과 장비로 처리할 수 있는 승객은 2,400명 정도라고 합니다. 모든 장비를 가동시키려면 조끼 1,000명은 더 필요하고 절반만 가동하려고 해도 360명 정도를 추가로 더 뽑아야 하는데 현재는 인천공항이 전한 정원인 308명도 채 못 채운 상태여서 이용객들의 불편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기술 빼돌리기 문제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삼성전자가 30여 년에 걸쳐 개발한 기술이 또 중국으로 살 뻔했다고요. 네, 반도체 분야 국가 핵심 기술을 중국 업체에 빼돌리려 한 전직 삼성전자 직원이 적발됐습니다.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선 웨이퍼라는 원판 위 회로를 깎는 작업이 반복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머리카락 10,000분의 1국계의 이물질까지도 모두 제거해야 하는데 이 세정 기술로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기술
기술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세정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던 국내 업체 관계자 11명이 검찰에 적발된 건데요. 수법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삼성전자의 세종공정 엔지니어 출신인 A씨는 업체를 세운 뒤 2021년 중국 최대 장비업체 국내 법인에 78억 원을 받고 인력과 기술을 모두 넘기는 계약을 맺었는데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의 퇴사자들을 통해서 설계 도면 등을 도용한 뒤 수출용 세정 장비를 제작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제작한 장비는 중국에 대량 수출될 뻔했지만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범행은 중단됐습니다.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포렌식 수사 과정에서 삼성전자 등의 기술이 도용된 사실이 확인됐고요. 관계자들과 관련 법인 3곳 모두 불구속 기소됐고, 국내에서 보관 제작 중이던 120억 원 상당의 세정 장비 3대를 압수하고 해당 업체의 국내 자산 100억 원 상당을 추징 보전하는 등 범죄 수익 환수 조치도 이뤄졌습니다.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최근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피해를 입은 업체 가운데 한 곳은 기술 연구비로만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고, 해당 기술이 유출돼 국내 업체 반도체 판매량이 1% 줄어들면 연간 1조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과거 기술 유출 범행이 대부분 외국 기업이 고액의 연봉을 내세워서 엔지니어들을 스카우트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사건은 외국 기업이 직접 한국의 기술 유출 거점 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해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했다는 점에서 수법은 점점 더 교묘하고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네. 쿠팡이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논란이에요.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넘게 일해도 원래 일용직은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며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노동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고 일용직도 예외는 아닌데, 쿠팡은 취업규칙을 고쳐 퇴직금을 주지 않고 노동당국마저 이를 순수 일용직이란 개념을 들어 용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쿠팡도 일용직에 퇴직금을 주었었지만 물류 계열 자회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가 지난 2023년 5월과 지난해 4월 두 차례 취업 규칙을 바꾼 뒤부터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태가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바뀐 취업 규칙은 일용직을 유급연차, 퇴직금 등 미지급 대상으로 못 박았습니다. 다만 호혜적 정신에 따라 쿠팡이 정한 기준을 충족 시 퇴직금품을 주는데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달이 1년 이상 연속한다는 게 그 기준입니다. 또 1년 넘게 일했어도 중간에 한 달 이상 단절이 있다면 다시 1일차부터 계산한다는 취지의 문구도 담겨 있는데, 공백기간이 전체 근로기간에 비해 짧거나 공백이 있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계속 근로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노동계의 문제 제기는 물론이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은 논란이 됐었지만, 정작 고용부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는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다음날 근로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는 순수 일용직이라는 사유로 퇴직금 미지급을 용인하고 있는데요. 이에 전국 고용처에서 관련 사건에서도 행정종결, 위법 없음 처분이 잇따르고 있어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새학기 등록금을 인상하려는 대학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요. 네, 근 17년을 유지해온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당근을 제시하고 있지만 인상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인데요. 등록금 인상에 반발하는 학생들의 움직임도 본격화하는 가운데 전국대학총장협의체 정기총회에선 대정부 요구가 확대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최소 19곳 이상의 사립대가 올해 등록금을 인상을 확정했거나 추진 중입니다. 고등교육법은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로 규정하고 있고요. 대학은 교내 등심위를 거쳐 상한선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교육부가 2009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식으로 등록금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어서 대부분은 10년 넘게 등록금을 동결한 상황인데, 당장 대학들은 참을 만큼 참았다는 반응입니다. 최근 물가상승률 인상 여파로 등록금 인상 상한이 높아졌는데, 국가장학금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게 이득인 상황이 되면서 등록금을 올리려는 대학이 늘고 있는 건데요.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올해는 다들 올리는 분위기라 대학 입장에선 인상 결정에 대한 부담이 적다며 정부 상황이 특수하다 보니 눈치도 덜 보여서 올해 대부분 다 올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 교내 장학금을 최대 10% 줄여도 국가장학금 국고를 지급하고 대학 혁신 지원 사업비를 최대 30%까지 인건비로 쓸 수 있게 하는 등 회유책을 내밀고 있지만 오랜 동결로 대학 재정난이 한계라는 게 대다수 사립대 반응이고요. 정부가 등록금 동결로 인한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 장학금 지원을 늘리고 각종 지원 사업을 폈지만 장학금은 학생에게, 사업비는 관련 용도로만 가고 대학들의 고가는 날로 열악해졌고, 그러는 사이 대학가에선 사립대 등록금이 재수학원, 하물며 반려견 유치원 교육비보다도 낮은 수준이란 불만이 터져나오는 등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애청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어디서 세무정과 함께하고 계신지 문자 받아보고 있죠. 1659님, 한의원에서 침 맞고 부항 뜨고 누워서 듣고 있습니다. 주말에 허리 삐끗했는데요. 주말 내내 아프더라고요. 치료받고 몸이 가벼워지면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3717님, 아내와 수원 목골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채소와 과일 등 설 차례 준비하려고요. 지금은 아내와 찰 옥수수 순대를 먹으면서 행복하게 방송 듣고 있어요 하셨네요. 아, 행복하시겠네요. 2069님, 딸기 농가입니다. 지금 간단히 점심 먹고 딸기 포장하면서 세모정 듣고 있어요. 어제 모임이 있어서 신나게 달렸더니 눈꺼풀이 너무 무겁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또 8523님, 세모정 모든 정보 정말 세상의 모든 정보 정말 참 좋습니다. 매일 손자와 점심 먹으면서 듣고 있는데요. 손자와 토론도 한답니다. 손자도 방학 중에 라디오를 좋아하게 됐어요 라고. 또 청취자가 한 명 늘었네요. 또 1212님,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개인 택시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빈 차로 계속 손님 찾아 산말리네요. 그래도 세모정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지금은 손님과 함께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서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피자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직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이다혜의 북마크, 시내 21 이다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겨울 중에서도 가장 추운 나날을 지내는 중인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것들을 주변에 둬야 할 텐데요. 마음을 따뜻하게 좀 덮여주는 책들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먹는 것에 대한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미식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는 누군가를 잘 먹이고 싶은 마음에 대한 책들이 이런 시기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는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책을 골랐는데요. 글을 읽는다는 것도 마음과 머리에 좋은 음식을 넣어주는 것과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주실 책 제목이요. 엄마 박완서의 부엌, 정확하고 완전한 사랑의 기억이에요. 이 엄마 박완서가 우리가 아는 그 소설가 박완서를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책이 2021년에 나온 책인데요. 그 2021년 1월 22일이 한국 문학의 어머니 소설가 박완서 씨의 10주기였습니다. 그래서 작고 이후에도 사실은 이 박완서 작가의 서랍 속에 있는 미발표작들이 계속해서 발표되면서 한동안은 이 박완서 추모 열기를 이어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박완서 작가의 따님이 엄마 박완서의 부엌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완서 씨의 따님이 이 책의 저자라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작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제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박완서 작가의 부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따님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워낙 그
뭐라고 할까요? 온 가족이 다 이런 인문계 쪽에 공부를 꾸준하게 하셨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잡지의 편집 기자로 일을 하기도 했고 박완서 작가의 이런 산문집 같은 것들을 엮는데 힘을 기울이기도 했던 따님이 이번 책을 쓰셨어요. 호원숙 작가입니다. 네. 박완서 작가의 따님이 어머니의 부엌 이야기를 썼다고 하니까 무척 네.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박완서 작가의 책을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이라고 해도 이 책을 통해서 박완서 작가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문처럼 여기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책을 골랐습니다. 어머니가 사시던 집을 이 호원숙 씨가 물려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0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집에서 지내면서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공간들을 보았다는 거죠. 근데 어머니의 공간이라고 하면 작가니까 당연히 책상이라고 하는 공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부엌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3번 돌아오는 끼니 때마다 어떤 음식을 해서 이제 가족을 먹일까라는 생각을 하셨던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 곳, 굉장히 부지런해야 했던 공간인 부엌에서의 박완서 작가 이야기를 해주는 책이어서 읽으면서 사실 이게 박완서 작가뿐 아니라 사실 어느 집에나 어머니의 공간으로서의 부엌이라고 하는 이 곳에서의 이야기들을 자녀분들은 다들 한 번쯤은 이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네.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완서 작가의 소설 속에 또 음식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면서요. 네, 그래서 박완서 작가의 소설들 읽어보시면 그 집 안에서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마치 어떤 때는 연속극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는 네. 거죠. 연속극 보시면 연속극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식구들 밥 먹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식구들이 사이가 좋은지 나쁜지 누구랑 누가 사이가 안 좋은지 또 이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밥 먹는 장면 하나로 다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이 박완서 작가의 소설 속에서도 밥 먹는 장면 같은 것들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묘사가 적지 않다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동시대 보통의 일상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삶의 현미경을 갖다는 그런 작가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완서 작가의 소설 속 장면과 이 호완숙 작가의 어린 시절 경험 같은 것들을 이 책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역시 작가가 글을 쓴다는 것은 그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책 중에서 인상적인 대목들을 몇 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정말 그 집안 살림을 하는 박완서 작가님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7시 무렵부터 엄마는 부엌에서 아버지의 저녁 술상을 차렸다. 그때 엄마가 특별히 만들었던 요리를 잊을 수 없다. 그걸 여러 번 만들지는 않았던 것 같다. 새우살을 다져 쫀득해진 것을 식빵 사이에 넣어 튀긴 요리는 참으로 황제의 음식처럼 보였다. 그 당시 어느 집에서도 그런 음식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그 요즘에는 이 음식이 꽤 있거든요. 튀긴 새우 샌드위치 같은 건데 멘보샤라고 부르는 그런 음식인데 이제 이런 걸 집에서 이제 해 드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도 그러니까 굉장히 음식 솜씨가 좋으셨던 모양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의 만족감과 행복감은 거의 완벽해 보였다. 그걸 바라보는 엄마의 모습은 아름다웠다. 거기에는 그 어떤 눈길도 새어들지 않은 우리 가족만의 낙원이 있었다라고 또 추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책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거는 남은 음식에 대하여라는 글이 있어요. 집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음식 남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들이 사실 자기 입맛이 어떻든 관계없이 음식 남은 거 처리하시는 경우 진짜 많죠. 그냥 자식한테 해 먹이려고 했다가 아이들이 안 먹고 남겨서 어머니가 대신 드시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긴 음식에 관한 문제는 음식점의 갈비구이가 아니더라도 매일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어떤 때는 과감하게 버리기도 하지만 식구가 집에 없을 땐 혼자서 남긴 음식을 꺼내 먹는 것이 버릇이다. 그게 그리 구차하게 느껴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잘 데우고 약간의 조리를 가하여 번듯한 식사가 되기도 한다. 그럴 때는 마음이 개운하다고 해야 하나 음식을 버릴 때보다 남긴 음식을 거두어 먹을 때 떳떳하고 알뜰함에 스스로의 만족감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 같은 것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방어선 작가님 아드님이 굉장히 젊어서 세상을 떠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는 거죠. 아드님이 좋아하시던 음식이 만두였는데 만두 박사라고 불렀던 거예요. 워낙 만두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만두 박사가 없는데 무슨 재미로 만두를 빚니라고 하면서 이제 해마다 그 연말연시에 만두 빚어 먹던 그 집안의 전통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어느 순간부터는 이 만두를 보면 슬픔이 차오른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또 하는 대목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기초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그 음식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고 어떤 추억이 떠오르고 어떤 시간이 떠오르고 어떤 공간이 떠오르고 이런 것들이 당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굉장히 잘 다루고 있는 거죠. 어머니 박완서 작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책인 네. 것 같기도 하네요. 어쩐지 좀 천천히 읽어야 제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 저도 굉장히 좋았던 게 사실 박완서 작가의 부엌을 저희는 가볼 일이 없잖아요. 볼 수 없죠. 볼 수 없죠. 예, 책으로만 읽는 거고 이 책을 읽으면서 오히려 떠올리게 되는 거는 우리 엄마 부엌이라고 하는 풍경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막 급하게 한 권 빨리 읽어야지 하는 마음보다는 책이 이야기하는 추억과 내가 가지고 있는 추억들을 견주어 보게 되는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를 쌓아나가는 느낌으로 읽어가시면 좋은 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박완서 작가님의 부엌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어머니를 네, 맞아요. 떠올리게 맞아요. 만드는 그런 책이군요. 다음 책은 가수 김창완 씨의 에세이예요. 제목부터가 따뜻하네요.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동그라미 그릴 때는 완벽하게 그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찌그러지면 그거는 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 책의 제목부터 이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라는 말 자체가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네. 보이죠. 김창완 씨가 오랫동안 라디오 DJ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라디오 DJ에서 자기가 그 오프닝 멘트를 직접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쌓여온 이 오프닝 멘트들을 묶어서 책으로 낸 그런 경우입니다. 워낙 이 프로그램 좋아하셨던 분들도 그렇지만 가수 김창완 씨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책 재미있게 읽으실 것 같고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분들께는 이 책이 참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라는 매체가 특별한 데가 있어요. 아무래도 혼자 들을 때가 많다 보니까 네네. 약간 1대1로 소통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만들곤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진짜 라디오 오프닝에서 지금 딱 내 상황에 맞는 그런 그럼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근데 저도 라디오 들을 때 항상 그런 기분에 휩싸일 때가 있거든요.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을 알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 네. 걸까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라디오라는 매체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이 책이 더 특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이 김창완 작가의 인생관이 담겨 있다라는 느낌으로 읽어가게 되는 책이었고요.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른바 무용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재밌고 특별했던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즐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그렇지 않은 평범한 나날들도 충분히 빛나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말들이 나와요? 사실 이 제목 이야기는 이런 건데요. 회사 생활이라는 것도 47일 근무 중에 이틀이 동그라면 동그란 것입니다. 너무 매일매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동그라미를 네모라고 하겠습니까? 세모라고 하겠습니까? 그저 다 찌그러진 동그라미들입니다. 우리의 일상도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이 그저 다 찌그러진 동그라미다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글은 대단히 뜨거울 필요 없는이라고 하는 글인데요. 네. 오늘 아침 밥집에서 뜨끈한 국물을 뜨는데 속이 풀린다는 게 실감나더군요. 문득 희망의 온도라는 게 뭐 대단히 높아야 되는 게 아닌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견딜만하네, 춥지는 않네 하는 정도면 충분히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희망이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사랑이나 온정도 뭐 대단히 뜨거울 필요는 없는 거지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뜨겁고 빠르고 높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 책은 그렇게 뜨거울 필요 없고 그렇게 높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빠를 필요 없어요라는 식의 이야기를 정말 그 김창원 작가 특유의 화법으로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라디오 듣는 마음이라는 것도 되게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이야기, 이 음악이 나한테 지금 무언가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같다라고 하는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고 누구나 똑같은 생각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듣는 순간에는 나한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분은 날씨 같은 것이라고 라는 글도 있는데요. 어떤 날은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지는 게 힘이 펄펄 나는가 하면 또 어떤 날은 몸이 진흙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몸이 힘들면 마음이 가라앉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날씨 같은 거라고 여기면 되는 거예요. 바람 불다 비가 오다 그러다 햇살이 비추기도 하는 거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이렇게 또 오늘 하루가 가고 내일엔 내일의 방송이 있고 이런 느낌으로 차근차근 읽어가는 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매일 오가는 따뜻한 말은 참 귀하죠. 네. 저는 들으면서 세상의 모든 정보도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이미 그렇게 다가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정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갑고 정확해야 하는 동시에 그 정보가 우리의 일상과 인생을 바꾸는 그런 온기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라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워낙 이 책 읽으면서도 생각을 했지만 말이라고 하는 게 뜻밖에도 사람들을 많이 움직이고 구하는 힘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도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운 겨울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여줄 손난로 같은 책들 2권 꼽아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다혜 기자가 찍어놓은 북마크 공개해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김창완과 린킴의 초야 듣고 한 끼 실록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점심 식사 하셨나요? 오늘 먹은 점심 한 끼, 그 안에 담긴 구구절절한 역사까지 맛보고 가시죠. 흥미진진 음식 역사 한 끼실록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식평론가 이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최근에 롯데리아가 화제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브랜드 리뉴얼을 하면서 완성도가 많이 좋아졌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네. 하필 그 안산의 한 지점에서 계엄 사전 모의가 벌어졌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 인터넷에 온갖 밈이라고 하죠. 그런 익살스러운 이미지들이 도는 등 왁자지껄했죠. 이 사실이 알려지고 롯데리아가 진짜 한동안 화제였어요. 네네. 네. 요즘 패스트푸드점은 가볍게 한 끼 때우러 가는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밥과 국, 반찬으로 이루어진 한식 밥상에 비하면 식기를 갖출 필요도 없이 손으로만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바쁘거나 번거로울 때 끼니를 위한 좋은 선택이죠. 그런데 우리 어린 시절에는 이 햄버거 프랜차이즈 위상이 또 달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특히 패스트푸드 핵심이면서 또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햄버거는 외국, 특히 미국 음식이기 때문에 한편 신비한 이미지가 있었죠. 네. 저는 경기도가 고향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쯤 그 시내 롯데리아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 사실 햄버거다운 햄버거를 제가 먹어본 기억이 없어가지고요.
온갖 이게 화제가 동네 화제가 되기도 했고 한번 가보려고 어머니한테 정말 한참을 졸라서 어머니가 이제 소위 노는 애들이 많이 온다. 그럼 이제 못 가게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참 졸라서 갔던 기억이 아직도 선합니다. 또 한편 이제 저보다 어린 세대들은 그래도 좀 더 그 햄버거가 익숙하지만 음식과 더불어 문화를 맛보는 셈이기 때문에 패스트푸드가 특별한 이미지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그 문화도 한참 유행을 했었죠. 네, 좀 부잣집 아이들이 네네, 좀 이렇게, 프랜차이즈점에서 생일 파티 했었어요. 했었죠. 네네. 부러워했었어요. 네네. 네, 같은 햄버거 프랜차이즈지만 맥도날드랑 롯데리아에 대한 이미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직도 그렇습니다. 이제 좀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리자면 롯데리아에게는 만년 2등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제 브랜드의 정체성이 다소 이제 난잡해 보이는 면도 있고요. 역사를 살펴보면 괴식에 가까운 메뉴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우가 아닌 명태살로 버거를 만들어서 새우 알러지가 있는 사람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다는 새우버거의 사례처럼 이제 종종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매장 수와 접근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맥도날드보다는 롯데리아가 압도적으로 많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오랜 세월 그 매장 수만 놓고 보면 압도적인 1등이었죠. 요 몇 년 그 신생 브랜드인 맘스터치가 공격적으로 확장을 해서 롯데리아를 넘어서긴 했지만요. 네. 그래도 2022년 기준으로 매장이 거의 1,300곳에 달합니다. 맥도날드의 매장 수가 2024년 7월 기준 422곳이라는 사실과 비교해 보면 사실 엄청난 햄버거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인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서울과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지역 그리고 시가 아닌 군 이하 단위에서도 햄버거를 먹을 수 있다. 네.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가볍게 볼 것은 절대 아닙니다. 궁금해지는 게 우리나라 첫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은 어디였어요? 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롯데리아가 주인공이군요. 네, 최초의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을 냈습니다. 이게 세월이 굉장히 앞서갑니다. 1979년에 첫 매장을 열었는데요. 그 맥도날드 1호점이 그것도 참 화제에 상당했습니다만 1988년에 개장했으니까요. 무려 9년이나 앞서간 셈이죠. 사실 이게 바로 그 롯데리아 진출의 핵심이었습니다. 잘 알려졌듯 이제 롯데의 고신격호 회장이 일본에서 성공을 거둔 뒤에 1967년 롯데 제과로 국내에 처음 진출을 했거든요. 그리고 12년 만인 1979년에 롯데리아를 도입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도입이라는 단어를 쓴 건 사실 롯데리아 또한 일본에서 이미 1972년에 출범이 된 브랜드거든요. 네. 하여간 이제 그 1980년대가 되기 전인 1979년에 이렇게 햄버거 프랜차이즈를 들여온 건 패스트푸드 시장이 커질 거라 내다보고 미리 이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스타벅스 들어올 때 2대 앞에 생겨서 화제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첫 롯데리아 매장은 어디였을지 궁금해요. 첫 롯데리아 매장은 서울 소공동에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소공동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짐작이 가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 롯데 호텔과 롯데 백화점이 생겨나면서 롯데리아도 같이 등장했습니다. 네. 그 롯데는 일제 강점기부터 서울의 대표 호텔이었던 반도 호텔이라고 있었어요. 이 반도 호텔을 매입한 자리에 롯데 호텔을 지어 1979년 3월 10일에 그리고 롯데 백화점을 12월 17일에 열었습니다. 그 사이인 10월 25일에 소공동 1호점이라 불리는 롯데리아 첫 매장이 탄생했고요. 소공동이라고 하면 명동이랑 같이 이제 붙어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동네잖아요. 네네.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 비단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호텔이나 관공서, 은행과 증권사의 본사가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생각해 보시면 1979년이면 강남이 지금과 같은 그 위상과 규모를 갖추지 않았을 때니까요. 소공동, 명동이 엄청나게 더 발달해 있었겠죠. 그럼 처음 등장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 관심이 뜨거웠겠어요. 네네. 이제 방금 말씀드린 어떤 소공동의 분위기를 생각해 볼 때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등장하면 이제 외국인의 수요가 많을 게 정말 불을 보듯 뻔했겠죠. 네. 그래서 이들을 응대하기 위해서 영어나 일어 등 외국어로 회화가 가능한 아르바이트를 찾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아르바이트 모집 또한 롯데리아가 국내 최초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적성 검사와 면접도 아울러서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는 아무래도 그 해외여행도 자유화가 되려면 한참 남았었던 시기다 보니까요. 햄버거가 흔하지 않았죠. 그래서 비록 일본에서 들어온 브랜드이지만 미국 문화이자 음식이자 문화인 이 햄버거가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데리아 1호점이 등장하자마자 서울 도심의 명소로 급부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비슷한 시기에 그 함께 문을 연 롯데백화점의 시너지 효과도 있었겠지만 개장 2달 만에 월 평균 3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당시에 롯데리아 햄버거 가격이 450원이었다고 하니까요. 하루에 2,200개를 판 셈이죠. 당시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당시 국민 소득이 1,400달러. 가구당 연간 외식비는 1978년 기준 5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대단한 매출이네요. 근데 1979년이면 지금과는 외식 문화가 많이 달랐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지금이야 사실 너무나도 익숙합니다만 이제 비용 절감으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는 셀프 서비스를 씁니다. 네. 먹는 이가 이제 직접 주문도 하고 음식도 가져다 먹고 또 쓰레기도 버리죠. 이게 사실 그 1979년에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셀프 서비스가 얼마나 낯설었냐면 당시 사진을 보면 카운터에 크게 셀프 서비스라고 이렇게 써서 붙여놓았는데요.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음식 이름으로 착각을 해서 셀프 서비스 하나 주세요라고 주문을 넣는 경우도 아주 허다했다고 합니다. 네. 초창기 롯데리아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메뉴는 뭐예요?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 불고기 버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롯데리아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말하자면 상징과 같은 버거입니다. 네. 불고기 패티와 소스를 써서 이제 그 햄버거는 기본적으로 미국 즉 서양의 음식이다 이런 선입견에 도전하는 제품이었죠. 이런 불고기 버거가 이제 시쳇말로 대박을 치면서 토종 버거라는 게 존재할 수 있구나라는 인식의 변화를 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맛도 좋아서요. 이제 그대로 롯데리아의 대표 메뉴로 급부상했습니다. 네. 이제 덕분에 이제 햄버거를 원래 좋아하는 어린이나 젊은층 외에도 이제 뭐 나이 드신 소비자분들도 햄버거 이런 걸 먹을 수 있구나. 한국 음식이랑 비슷한 맛을 먹을 수 있구나. 그래서 심리적인 장벽을 많이 낮춰줬죠. 덕분에 이제 1992년 9월 25일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30몇 년이 흘렀는데도 불고기 버거는 롯데리아 부동의 판매 1위입니다. 지금도요? 네네. 누적 판매 10억 개를 기록했고요. 이제 앞서 롯데리아가 사실은 만년 2등이다. 이런 이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고기 버거만큼은 뭐 맥도날드나 다른 프랜차이즈들이 롯데리아를 따라서 만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잡지 못하는 그래서 롯데리아의 자존심과 같은 버거로 굳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2004년에는 업그레이드 버전인 한우 불고기 버거가 출시됐고요. 그런데 앞서서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독 롯데리아는 이렇게 신메뉴 출시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새롭다 못해 실험적인 메뉴들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소위 흑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상이 이상해서 사라진 지 오래됐는데도 화제가 되는 메뉴들도 있죠. 사실 대표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우엉버거입니다. 우엉버거요? 네. 1992년 11월 1일에 등장했는데요. 당시에 건강 열풍을 등에 업고 등장은 했지만 맛의 조합이 참으로 괴상했습니다. 닭가슴살 패티에 그 들척지근한 맛의 대리 소스, 또 우엉을 마요네즈에 버무린 샐러드가 한데 합쳐진 생각만 해도 약간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그런 조합의 버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과 1개월 만에 사라진 실패작이라서 지금 이제 30년 뒤에 맛을 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네, 저도 못 먹어봤어요. 네네, 저도 뭐 기억도 잘 안 나고요. 그래서 롯데리아 사상 최악의 괴식이라는 호평도 있고, 뭐 그래도 먹을만 했다라는 약한 호평도 있고 그렇습니다. 먹어본 사람이 없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없겠네요. 네네. 네, 그중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건 라이스버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제 그 햄버거의 빵 번이라고 하죠. 대신에 둥글럽적하게 뭉친 밥을 쓴 제품인데요. 원래 라이스버거는 일본의 또 다른 햄버거 프랜차이즈 모스버거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몇 개 매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1987년에 처음 낸 메뉴입니다. 그래서 롯데리아가 이걸 참고해서 1992년에 처음 출시를 했죠. 이후 이제 뭐 새우 라이스버거, 김치 라이스버거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었다가 이제
잘 안 팔려 사라지고 네. 2003년에 버거짱이라는 이름으로 재등장했지만 또 평가가 나빠서 몇 달 안에 단종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뭐 야채 라이스 불고기 버거, 전주 비빔 라이스 버거 등이 잠깐씩 등장해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롯데리아는. 그럼 평론가님은 여러 메뉴 가운데서 어떤 메뉴가 좀 인상적이셨어요? 저는 이상하게도 괴식 쪽에 마음이 끌립니다. 네. 지금까지도 뭐 우엉버거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네. 진정한 괴식 대접을 받는 버거가 양대 버거가 있는데요. 네. 라면 버거와 맛짬 버거가 있습니다. 네, 뭐 먹어봤어요, 둘 다. 라면 버거는 2005년 1월 6일에 등장했는데요. 네. 전국 통틀어 50만 개만 파는 한정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스 버거가 밥을 뭉쳐서 만들었다면 네. 라면 버거는 뭉친 라면 면발, 네, 2장 사이에 닭고기 패티와 양상추, 라볶이 맛의 이제 매콤한 소스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맛이 상상이 가시죠? 네, 한편 이제 맛짬 버거는 네. 마성의 짬뽕 버거를 줄임말인데요. 네. 그럼 짬뽕을 뭐 네, 그렇습니다. 이름에서 짐작하실 수 있듯 이제 짬뽕 맛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면발에서 짬뽕 맛이 나는 거죠. 그리고 패티는 오징어와 명태, 돼지고기를 섞은 패티였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라면 버거, 맛짬 버거가 각각 3개월, 4개월 만에 판매를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평가가 좋지 않고 인기가 네.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두루 살펴보면 무엇보다 이제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라면 면발의 조리가 일관되지 않았다. 뭐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이걸 끓여 먹은 사람의 이야기도 있었고, 네, 뭐 나름 화제는 됐습니다만 판매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도전을 멈추지 않는 롯데리아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런 그 역사를 쭉 살펴보면 꾸준히 사실 이 소위 괴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냈는데요. 뭐 웃긴 면도 있습니다만 이런 화제성이 또 홍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있다고도 생각하고 또 이것이 롯데리아의 핵심 정체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홍대 앞에요. 그 무인 매장이 생겼어요. 네. 여기 사실 무인 매장이라고 로봇가 조리하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조리는 합니다만 뒤에 있고 주문을 넣으면 터치 스크린이 달린 그 무슨 상자에 뚜껑 네. 상자에 그 햄버거를 넣어줍니다. 근데 거기가 빛나면서 이제 똑똑똑 두들기면 열리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햄버거가 나오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 외국인들한테는 약간 뭐 사이버펑크 이런 이미지로 좀 주목을 끌어서 그 숏폼 그 짧은 영상들이요. 거기에 이렇게 한국 여행기에서 이런 거를 봤는데 재밌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바이럴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장도 볼 겸 가서 먹어 보았는데요. 뭐 완성도가 많이 좋아졌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롯데리아가 코로나19 이후에 좀 주춤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규모로 따지면 오래 세월 부동의 1위였는데요. 맘스터치가 최근에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매장 수 1위도 빼앗겼고요. 네. 그다음에 매출도 이제 원래 꾸준히 1조 원을 유지해 왔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밑돌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숫자에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체면을 약간 구긴 셈인데요.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작년에 대대적인 브랜드 리뉴얼을 시도했는데 평가 좋습니다. 요즘은 미국에서 인기 많은 햄버거 프랜차이즈들 뭐 파이브 가이즈나 쉑쉑버거도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네. 평론가님은 미국 생활하면서 당시에 이런 프랜차이즈 자주 이용해 보셨을 것 같거든요. 네네. 좀 반가웠겠어요. 국내에서 봤을 때. 네, 그 쉑쉑버거는 사실 뉴욕 맨해튼에서 출발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남부 쪽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동네에는 파이브 가이즈 버거가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집 앞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잘 먹었어요. 그 파이브 가이즈 재밌는 게 왜 파이브 가이즈냐. 그래서 남자애들 5명이 차렸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 3부자가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4명이죠? 4명인데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한 번 더 결혼을 해서 다시 또 아들을 낳아서 5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도 친구랑 이야기하는데 이제 잘 모른다고 해서 제가 설명을 해줬죠. 네, 그래서 이제 파이브 가이즈는 좀 반가운데요. 아직도 이제 그 인파가 있어서 네. 네, 먹기가 쉽진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쉽게 먹기는 어렵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네,
궁금한 게 이 햄버거들이 다 가격대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현지에서도 이렇게 비싼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만 비싼 건지 궁금해요. 원래 이 그 쉑쉑이나 파이브가이즈 같은 버거는 맥도날드보다는 좀 많이 비쌉니다. 왜 그러냐면 맥도날드는 정말 패스트푸드죠. 네. 정말 그 거대한 어떤 중앙 공장 같은 데서 식재료를 가공해서 뭐 냉동을 해서 보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데워서 합쳐서 만들죠. 네. 그렇지만 이 쉑쉑이나 파이브가이즈 같은 프랜차이즈는 소위 패스트 캐주얼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좀 패스트푸드의 방법론을 적용을 하지만 좀 더 좋은 재료를 써서 좀 더 그 완성도 높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일종의 좀 다른 분위기죠. 다른 장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현지에서도 가격들이 싸지는 않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해서 이 전반적으로 프랜차이즈 그 패스트푸드 햄버거의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도 좀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요즘엔 또 10만 원 넘는 막 햄버거도 있더라고요. 혹시 평론가님 드셔보셨는지? 이게 그 고든 램지 그 저쪽 서울의 서쪽에 고든 램지 버거인데요. 이게 사실 정가 14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궁금한데 조금 고민 중인 이유가 네. 저는 햄버거가 이렇게 조금 그 패스트푸드 맥도날드처럼 조금 간단한 음식인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높은 이유가 뭐 햄버거 패티가 들어가지만 거기에 이제 무슨 스테이크도 넣고 또 그 송로버섯이죠, 트러플 그런 비싼 식재료도 넣고 굉장히 이렇게 그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추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햄버거를 좋아하는 느낌과는 맞지 않아서 아직 조금 고민 중입니다. 아직은 드셔보시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0223님이 오늘은 햄버거 공부 시간이군요. 점심 아직 안 먹었는데 햄버거 먹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3253님도 금방 점심 먹었는데 갑자기 햄버거 먹고 싶네요. 평소에는 즐기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간만에 오늘 저녁에는 불고기 버거 먹어봐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한 끼실록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인사드릴게요. 모바일 피자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스밴드의 오락실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